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25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풀어야 할 과제, 특히 경제적인 숙제가 적지 않은데요. 외교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와 전략 수립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국내에선 경제계와 노동계에 큰 여파를 미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인데요. 재계의 우려대로 악법이 될지 순기능이 더 부각될지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꼼꼼한 보완책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갈림길에 서게 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면서 반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방침입니다. 과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방문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24일 오후 미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방미 첫날 만찬을 겸한 재미동포 간담회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어 다음 날인 25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통상과 안보 같은 양국 간의 주요 현안 전반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에 미 유력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으로 정책 연설을 하고 순방 마지막 날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필리 조선소도 둘러본 뒤에 귀국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가장 큰 건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대미 투자를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철강은 쿼터나 품목 예외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수윤 특파원,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치가 시급한 산업 분야 어딥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입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이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약화에 대규모 미국 투자 부담까지 지게 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수출 경쟁력은 제고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산업, 바로 올해 3월에 25%, 6월에는 50%까지 관세가 오른 철강입니다. 철강 수출량은 물론 국내 수요 산업의 미국 수출 위축에 따른 내수 판매량도 축소되면서 영업이익 하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실상 대미 수출길은 차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강관의 대미 수출 비중이 24%, 유정용 강관은 무려 98%, 송유관은 78%라서 타격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USMCA로 관세가 면제됐던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투자 대상지가 미국 한 곳으로 북미 대륙에서 좁혀진 것도 투자 부담을 키웠습니다. 경쟁사인 일본 제철이 그 사이에 141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 현지에 고로와 전기로를 보유한 US 스틸을 인수하고 오는 2028년까지 1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함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엔 상황이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이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철강 쿼터나 품목 예외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2018년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연간 263만 톤의 면세 쿼터를 확보해서 올해 1분기까지 해당 쿼터 안에서 무관세로 철강을 수출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입자에서 무려 25%를 차지하는 자동차도 EU와 일본 등 경쟁 국가들과 유사한 15%의 관세가 확정되면서 한미 FTA로 그동안 누려왔던 2.5%의 관세 우위 효과가 사라져 수출이 20%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판매 차량의 40%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고급 차종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려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이처럼 미국 투자로 사업 성장 기회 확보에 나섰지만 완성차와 부품의 현지 생산 확대에는 조금 더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현지의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직접 투자 기간 중에 한국산 자동차 관세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산 반도체의 경우는 미주 의존도가 삼성전자는 40%, SK하이닉스가 60%로 매우 절대적인데 미국은 생산 기지를 구축 중인 한국 업체에는 관세를 아직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비메모리에서 메모리까지 확대되거나 또 스마트폰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조치들이 시급한 건 관세로 인한 타격이 임박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미국 현지의 전문가의 진단을 직접 들어보시죠. As we move into the fall months, we'll start to get the numbers on how that's really having, what kind of a real impact it's having. So, we're heading into that time frame in the marketplace that tends to be a little bit volatile. 네, 조선산업쪽 이쪽은 한미 무역 합의의 주역인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한중일 3국뿐인데 한국이 대미 협상에서 조선업을 지렛대로 이 마스가 협상을 제시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일본에도 똑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일본과 한국을 경쟁 상태에 둔 거죠. 이를 염두에 두고 일본은 6월부터 국립조선소 신설, 1조엔 규모의 지원기금 창설, 조선인력 육성 등 일본 내 조선업 부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 기간에 일본을 제치고 이 군함 건조와 수리를 한국에 위탁하도록 유도하는 게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조선업 생태계가 이미 미국 내에서 황폐화됐고 인건비도 한국보다 4배 이상인 미국에서 성과를 내려면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 도착해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증설 계획을 밝힐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정오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출국길에 오르며 열심히 하겠다는 짧은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에 약 5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 중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한미 사절단에 동행했습니다. 지난달에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봉합 수준으로 넘어간 민감한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디지털, 또 농산물 관련 비관세 장벽 문제인데요.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양보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글과 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IT 단체가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단체는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 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미국 IT 업계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이를 협상 의제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는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반출 문제입니다. 구글은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겠다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반출 여부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하며 시간을 벌어놨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이 원하는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서 USTR 같은 쪽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구글 지도 요구 반출이 관철될 수도 하겠다는 그는 저희가 깔린 걸로 본다. 온라인 플랫폼법도 미국의 문제 제기 대상입니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입법 논의 중인데 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미 재계의 거센 반대로 현재 표류 중입니다. 네, 언불법 이슈가 여전히 지금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되는 과체류 검역 절차 문제도 거론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미국산 사과 등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이번에 구체적인 완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한 분야에서 돌발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외교를 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방위비 압박 등에 양국이 미래지향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도 과거사 문제가 다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내걸고 셔틀 외교 재개에 의욕을 보이는 등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양국 관계에 관한 포괄적 문서를 작성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라며 두 나라가 역사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있지만 관계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접근하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니케이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일 간 안보,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is reflects the wider struggle of U.S. allies to navigate Donald Trump's unilateral push to redefine post-war orders on trade, security, and alliances. 또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NHK는 한일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좋았다며 지난 2월과 6월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이시바 총리가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한일 협력 강화 여부는 양국 간에 잠복해 있는 역사 문제와 함께 역사 인식이 비교적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이시바 총리의 정권 유지에 달렸다고 일본 언론들은 관측했습니다. 마이니치는 이 대통령이 미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했다는 점과 역사 문제로 민감한 8월에 일본을 찾았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공동 발표문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사 문제가 다시 떠오르는 상황은 경계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해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가 경제를 실업용 쥐쯤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으로 맞붙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 봉투법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등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여야는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주당은 노동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미뤄졌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야당은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거라며 헌법 소원 카드까지 시사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점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야는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 회사의 집중 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를 골자로 합니다. 여당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반영되고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면 시장 내 선순환이 이뤄질 거라고 강조합니다. 주주 중심의 경영 내지는 책임지는 경영 그렇게 가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들, 냉소가 신뢰로 바뀐다. 야권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 일자리 축소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는 악의 굴레에 갇힐 거라고 우려합니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방송법과 노란 봉투법에 이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까지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했고요. 정부는 후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생존 자체가 부정당해도 법적으로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넓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과 같은 간접 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만 쟁의가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 등도 노동쟁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를 상대로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의 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설치하고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의 개념이 불분명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경제계와 소통해 보완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이후에 부산 경남 일정을 시작으로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자완투수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 여권 내부에선 성급한 행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활발한 SNS 업로드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조국 전 대표.
초심을 찾겠다며 지난해 창당을 선언했던 부산 민주공원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좌완투수가 돼 내년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보 영역이 비었기 때문에 저는 자완투수가 되겠습니다.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습니다. 이어 자신의 특별 사면을 요청해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깊고 단단하게 해달라 당부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함께 사면된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과 영화 다시 만날 조국도 관람했습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내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 전남, 전북을 잇따라 훑는 호남 투어도 예고했습니다. 광폭 행보에 자숙을 요구하는 여권 목소리에는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우려는 계속됐습니다.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SNS에 성급하면 실패한다며 호남 지방선거에서 몇 석 확보한다고 해서 혁신당이 민주당이 되는 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조차 조국 자석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입시 비리로 국론 분열을 초래한 만큼 스스로 반성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본인 스스로 반성부터 좀 해보고 진보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지지세 결집에 나선 조국 전 대표. 여권의 견제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정치 행보에 더욱 시선이 쏠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은 오늘 밤 10시까지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요. 최종 결과에는 당원 투표가 80%, 여론조사가 20% 반영됩니다.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가운데 최종 당대표는 내일 오전 10시에 공개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결선 투표율이 39.75%를 기록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 투표 첫날인 어제 모바일로만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본경선 같은 시간대보다 2.2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네, 다시 정상회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조금 전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안보 문제는 물론 조선과 원자력 협력을 포함한 경제 분야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재미 동포들을 만나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 시각 오후 2시 50분쯤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도착해 2박 3일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일정과 마찬가지로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로 미국에서의 첫 일정에 나서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곳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에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양국 정상의 언론과 질의응답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뒤에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서 한미 경제 협력을 당부하고 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특강에도 나섭니다. 회담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펜실베이니아주로 이동해 서재필 기념관과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된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일반적인 사례랑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서실장 동행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출국을 하게 되면 통상 국내에 머물러 왔던 비서실장이 별도로 출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낮 워싱턴 DC에 도착한 강 실장은 공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난관을 만난 게 아니냐는 특파원들의 질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강 실장님이 다 오시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뭔가 협상에 좀 난관에 봉착한 거 아니냐라는. 난관이라는 표현보다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상회담의 마지막 쟁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어제 출국 당시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설득할 수 있다면 마땅히 와서 역할과 도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방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공식 반응은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이곳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 일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 회담과 관련한 백악관의 별도 입장은 없는데요. CNN은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에 대한 의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할 중요한 기회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내일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지난달 30일 타결한 한미 무역 협상에 따른 무역 이슈와 북핵 문제를 꼽기도 했습니다. CNN은 오늘 보도에서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1,500달러, 약 2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조선업 협력 이슈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에 나선 점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이 미국 선박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선박 산업 활성화와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자권 전환 등도 이런 안보 이슈도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공식화와 농축산물 수입 문제도 내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어서 안보와 통상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는 미국과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통상협상 마무리부터 안보 청구서까지 어떤 내용이 의제로 오를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곧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달 말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의 세부 투자 논의입니다. 당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가운데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의 관세 협상 사례를 공유받는 등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그동안에 느꼈던 점들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또 추가 질문도 하시고 그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안보 청구서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이라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요구인데 우리 측은 일정 수준의 국방비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얻어낼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산업협력은 우리나라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의제입니다. 조선 반도체 등 우리 기업이 제조 경쟁력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분야에 진출해 윈윈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에 이어 원전 건설도 새로운 협상 카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의 급거 미국행에 이어 이 대통령의 참모 3실장까지 모두 정상회담에 투입되며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쯤 되면은 조율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 같은 새 의제를 둘러싼 줄다리기 성과에 따라 이번 순방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간 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과 중국 견제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동행하지 않고 급히 미국을 찾았던 조현 외교부 장관과 선발대로 먼저 워싱턴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각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막판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개시한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 두 장관이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와 연구에 착수한다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율 작업을 벌였다는 겁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핵심은 우리도 일본처럼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건데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는 미국은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협정 개정 개시 자체로 큰 의미가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난관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방위비와 중국 견제 이슈가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 대가로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며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불렀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균형을 강조하며 실리 외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outh Korea a sort of top priorit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given that they do care a lot about China? Or do they see South Korea as too focused on the peninsula and therefore they put their time and energy into other alliance relationships?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도 워싱턴에 머무르며 여느 때와 같이 골프장을 찾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SNS에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며 미국 국내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의 관세가 대폭 인상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효자 품목이던 철강 산업에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계에도 파장이 큰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세부 협상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철강업계입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50% 관세가 적용된 지 한 달 만에 수출액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량 기준으로도 지난 2023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일부 미국 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미국 내 수출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출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출 품목도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거나 그럴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광과 알루미늄 소재가 들어간 파생 상품 407종에도 50% 관세가 확대 적용됐습니다. 철로 만든 볼트나 알루미늄 포장재가 들어간 완제품 중간재에도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자국업계 요청에 따라 50% 관세를 적용할 파생 상품 종류를 계속 늘려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산업계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보호무역 조치가 심화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단순히 이제 원자재 공급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제조업 전반에 대한 수출 경쟁력 상실하고 그다음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수출 경쟁 상대인 EU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정 물량의 철강에 한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저율 관세 할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철강 분야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의 관세 정책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경되면서 우체국이 오늘부터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항공소포와 국제특급 우편 서비스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소포는 오늘부터, 국제특급 우편 서비스는 내일부터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은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되는 민간 제휴 상품, 또 EMS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물품 발송이 가능합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돌파하면서 하위 20% 평균과의 격차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10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건설 사고 가운데 공공발주와 민간발주의 사고 건수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공공발주가 74명, 민간발주는 121명으로 민간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 투자 기업인 한국GM이 정부에 법안 제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처서가 지났는데요. 그래도 전국에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폭염특보도 유지됐습니다. 가까운 바다와 계곡마다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보내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이 파라솔과 인파로 가득합니다. 튜브를 타고 넘실대는 바다에 몸을 맡기면 온몸이 금세 시원해집니다. 아이와 모래놀이를 하고 그늘에서 낮잠도 자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냅니다. 일부러 피크철 피해서 이렇게 놀러 왔는데 날씨도 해는 뜨거운데 바다는 시원하고 아이들하고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위 사이로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물속에서 공놀이하는 사이 꿉꿉했던 무더위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채집 도구와 컵을 든 아이들은 물고기를 잡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당장 방학이 끝나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설레기도 합니다. 물이 얼음물이라서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얘들아 너네는 계곡에 못 갔지? 난 계곡에 갔다. 물고기도 엄청 작고요. 땡볕이 쏟아지는 다리를 건너자 울창한 숲이 우거진 길이 나옵니다. 넉넉하게 들어찬 호수도 보고 그늘길을 따라 맑은 공기도 마시며 모처럼 여유를 즐깁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갈수록 냉방병 비슷하니 좀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여기를 걸어서 조금 땀을 조금 흘린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건강에도 좀 좋은 것 같고. 여전히 푹푹 찌는 듯한 주말,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겨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일부 서해안 지역에 시작된 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그 밖의 서쪽 지역과 영서 지방까지 확대하겠는데요. 비가 내려도 습도 높은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경기 북부와 인천 많은 곳에 10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이들 지역은 오늘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비가 늦게 시작되는 영남과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5도, 강릉은 28.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2도, 전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역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의무를 저버렸다는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던 특검이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입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특검은 먼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봤습니다. 위헌유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며 방조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는데 불법 계엄 선포가 예상되는데도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정당성을 부여한 부분을 지적한 거로 풀이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와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를 두곤 이후 재판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다만 한혜종 청사 출입 통제에 관여하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은 범죄 사실에 명확히 포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된 이후 4번째로 특검에 출석합니다. 특검은 한 차례 정도 더 조사한 뒤 오는 29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출석을 연기한 김건희 씨가 오늘 오전 특검에 소환됩니다. 구속된 이후 진행되는 4번째 조사입니다. 특검은 일단 건진 법사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특검은 1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절반 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조사 진행 속도도 비슷한 상황이라 한 차례 이상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김 씨는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응하면서도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검은 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27일쯤 한 차례 정도 더 김 씨를 소환한 뒤에 29일에는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정점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1차 기소가 되는 셈인데 이후에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넸다고 자백한 고가의 목걸이 의혹을 포함해 다른 사건의 주변을 수사한 뒤에 김 씨 대면 조사를 시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씨와 같은 시간에 소환되지만 현재까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없는 만큼 대질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오늘 특검에 소환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전 씨를 상대로 명품 선물과 통일교 청탁 전달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씨는 통일교의 5대 현안 청탁과 함께 6천만 원대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를 걸어 나옵니다. 경기 용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A씨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죄송합니다. 범행한 이유 뭡니까? 유족들과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죄송합니다. 심사 끝에 법원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보복살인. 앞서 A씨는 피해자가 숨지기 석 달 전쯤
가게 손님이던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게 이번 범행을 마음먹은 주된 동기였다고 경찰에 실토했습니다. 앙심을 품어온 A씨가 범행을 위해 흉기까지 미리 준비한 만큼 경찰은 계획성 보복범죄라고 보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를 구속한 경찰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미행해온 건 아닌지 등 더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상공개위원회 개최와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 중인데 경찰은 신상공개의 경우 피해자 유족의 의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지난달에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를 이용해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요. 지난해 벌어진 살인사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러한 가족 간의 범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그래픽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살인사건 피해자 통계입니다. 살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모두 276명인데요. 이 가운데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5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상대로 한 경우가 각각 10%대였고요. 11명은 친인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걸 모두 더하면 가족이 대상이었던 경우가 전체 살인 피의자의 4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는 지난 2023년부터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친인척을 포함해 가족을 상대로 한 살인범죄 비중은 지난 22년까지만 해도 30%대였는데 2023년에는 전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하면 55%로 올라서 절반이 넘거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나 가정 내 경제적 고민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30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50대 남성이 지병으로 숨진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차고 있던 1,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룹 BTS의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해킹 조직의 총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 단체를 조직해 이동통신사 웹사이트에 침입한 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안전점검에 나선 작업자를 치어 사상자 7명이 발생한 사고가 난 지 이제 일주일째입니다.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작업 계획서에 없는 노동자가 투입된 까닭과 또 사고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열차 사고가 난 직후 코레일 측은 작업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의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작업 전에 거쳐야 할 안전교육 등을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는 겁니다. 차단 승인을 받고 그리고 작업 책임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작업 현장까지 이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계획서와 실제 작업 과정은 달랐고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협력업체 직원과 중상자 등 2명은 작업 계획서, 안전교육 명부에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엉터리 작업 계획서를 쓴 배경을 밝혀 코레일과 협력업체 과실을 따지는 게 경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작업 현장과 가까운 철로 출입구를 두고 수백 미터를 걸어야 하는 출입구를 이용한 이유도 의문입니다. 또 경보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각종 자료 또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안을 명백히 하고 또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엄중하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코레일 등 관계자 진술 조사에 이어 피해자 건강 상태를 살피며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코레일의 신호 제동 장치 작동 기록과
열차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를 둘러싼 의문을 풀고 원인을 규명할지 앞으로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 삼성동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가 넘어져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트레일런 대회에 참가한 남성이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중기 몸체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낮 1시 10분쯤 서울 삼성동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높이 20m짜리 기중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분무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스기랑 전기가 갑자기 나갔어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너무 놀래서 바깥으로 막 새어나갔어요. 50대 기중기 기사가 가볍게 다쳐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주 2대가 파손돼 일대 건물 수십 동의 전기가 끊기면서 폭염 속 상가와 사무실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오전 8시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열린 트레일런 대회에선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남성 A씨는 20km 코스 중 4.5km 지점에서 쓰러진 뒤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20분쯤엔 부산 구서동에서 SUV가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고 빵집 출입문 등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새벽 4시 반쯤에는 전북 익산시 용안면에 주차돼 있던 캠핑용 버스에 불이 나 버스와 캠핑 장비가 모두 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8월 25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이 한일 정상회담의 이모저모를 정리했습니다.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가 만찬에 안동소주를 내놓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에 서명 요청도 했다고 하네요. 일본 측은 두 정상의 고향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안동소주와 안동찜닭, 또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도토리현의 맥주, 이시바식 카레가 등장했고요.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복숭아도 나왔다고 합니다. 두 정상은 비주류 정치인으로서의 애환도 나누면서 친분을 다졌습니다. 서로 공통점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집니다. 만찬이 끝난 뒤에도 30분 더 친교 시간을 가졌고요. 그렇게 총 3시간 반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을 배려한 여러 모습이 관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떠난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탄과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최근에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벌어졌죠.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 범죄 5건 중에 1건이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있지만 많은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스토킹 잠정 조치 한계를 한겨레 신문이 짚었습니다. 네, 공포에 질려 몇 달째 집 밖으로 못 나가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전 연인의 협박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그래서 고소하실 거예요 였고요. 고소 당일엔 집 앞에서 7시간을 숨어 기다리던 가해자를 마주쳐야 했습니다.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잠정 조치는 끝났고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스토킹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조치에 어떤 공백이 있는 걸까요? 응급조치와 긴급 응급조치, 잠정 조치의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보호 강도가 강한 건 3대시 이후의 전자발찌 부착, 또 4호의 유치장, 구치소 유치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해도 10건 중에 67건이 검찰, 법원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 사례는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치 결정이 나와도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하면 집행을 못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버젓이 다니는데 피해자가 고통을 견디는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죠. 잠정조치를 더 강화해서 가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국내 전체 범죄 중에 61세 이상이 피의자인 경우가 19%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을 처음으로 추월한 건데
동아일보가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범죄 158만 3천여 건 중에 61세 이상 피해자가 23만 9천여 건입니다. 2020년부터 늘다가 처음으로 19세에서 30세 비율을 앞질렀습니다. 또 강력범죄에서도 노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살인범죄 비율은 61세 이상이 23%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1차적인 이유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외면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실직 후에 기회가 안 주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일부가 범죄로 내몰렸다는 겁니다. 많은 고령층 범죄가 생계난과 연결돼서 절도나 살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OECD 노인 빈곤율 1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에서 노년층 범죄가 늘어났다는 건 분명히 곱씹어볼 지점입니다.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는 사회에 기여할 기회와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8월 2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멘 반군 후티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예멘 수도 곳곳에 폭탄을 투하해 4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24일 오후 예멘 수도 사나에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관리하는 도심의 주유소와 사나 남쪽의 히지즈 발전소 등 곳곳이 파괴되면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국영 칸 TV는 14대의 전투기가 약 40발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22일 후티가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보복 차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당시 미사일 잔해를 분석한 결과 후티가 집속 탄두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מי שתוקף אותנו, אנחנו תוקפים אותו. מי שמתכנן לתקוף אותנו, אנחנו תוקפים אותו. אני חושב שהאזור כולו לומד את עוצמת היד והנחישות של מדינת ישראל. 이스라엘이 이처럼 중동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레바논에 대한 공습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톰 베럭 주 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간 24일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럭 특사는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두고 있는 전략적 전초기지 5곳에서 철수할 것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이스라엘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베럭 특사는 최근 레바논과 시리아, 이스라엘을 오가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중동 평화 계획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 독립 34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러시아에 대한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종전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요. 트럼프는 또 한 번 러시아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년째 이어지는 전쟁 속에 맞이한 독립기념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력한 안전 보장을 받아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І з кожним кроком цієї війни там, з тиском на Росію, з їхніми реальними втратами, ми знаємо, 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стає ближче.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파병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We are working through with our allies, and I would not exclude the presence of troops. 지난 18일 백악관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전후 안보 계획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나토를 포함한 서방국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Ukraine, which must be neutral, which must be non-aligned with any military bloc, and which must be non-nuclear.
종전의 물꼬가 트이는가 싶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공세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추가 점령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원전과 에너지 시설 등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 이후 2주 안에 열릴 거라고 자신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개최조차 불투명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거론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벤스 부통령까지 나서 러시아를 향한 제재 카드는 많이 남아있다며 협상과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최근 강원 지역에서 열린 농구 대회에서 경기 중에 상대 선수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스포츠맨십이 사라진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2025 원주 치학배 전국 농구대회. 클럽부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2쿼터 경기 중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상대 선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피해 선수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해 선수는 해당 쿼터에 빠졌지만 3쿼터에 다시 투입됐고 팀은 승리했습니다. 원주시 농구협회는 가해 선수를 원주시 농구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심판 쪽에서 사실 이건 알아서 좀 잘라줬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넘어간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통 그렇게 대놓고 주먹질하진 않거든요. 비슷한 폭행은 지난 12일에도 있었습니다. 2025 한국 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중등부 준결승전 경기.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한 선수가 상대 선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피해 선수는 안면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중고농구연맹은 가해 선수에게 3년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가해 선수가 속한 팀의 코치에게는 선수관리 소홀을 이유로 2년간 자격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상대 팀으로 만나는 학생 선수들을 처음에 대한 부분들 다뤄진 겁니다. 경각심을 좀 심어줄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뤄진 비신사적 행동. 상대 선수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농구 팬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현재 일부 서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울 등 그밖에 서쪽 지방과 영서 지방까지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인천 많은 곳에 100mm 이상, 그밖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이들 지역은 오늘 밤사이 시간당 최고 50mm의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비가 늦게 시작되는 영남과 제주도에는 한때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5도, 강릉은 28.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 비가 내려도 습도 높은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2도, 전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역은 밤까지 이어질 수 있겠고요. 이번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